주간 브리핑. 2015년 10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경향신문 정동 칼럼, 오늘은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기고문이 실렸는데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왜 위험한가? 이 제목입니다. 일부 내용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발상은 무오류성, 즉 아무 잘못이 없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역사라는 것은 지나간 시간의 것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고, 불완전한 인간이 한 일의 집합이기 때문에 수많은 오점과 아쉬움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하지만 욕망의 존재인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과거의 역사를 바꾸고 오점을 가리고 아쉬움을 지우려는 시도를 한다. 그 방법은 바로 역사에 대한 물리적 조작이 아니라 정신적 조작이고,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와 재해석이라는 과정이다. 의미 부여에 따라서 과거의 스토리가 이미 알던 스토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스토리로 재탄생한다. 한때 나쁜 왕이 후대에 와서 자주적 외교의 천재로 재탄생하기도 하고, 동북아시아 주변에 머물던 민족이 중원의 주인공으로 재탄생하기도 한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발상은 바로 이런 과거를 바꾸는 작업이고, 그 핵심은 특정 정치 세력의 과거에 대한 무오류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무오류성은 자연스럽게 배타성으로 연결된다. 특정 정치 세력에게 오류가 없다고 포장하면 이 세력과 반대되는 세력은 올바르지 못한 오류로 점철된 세력이고, 따라서 척결의 대상이다. 존재의 자격이 없는 세력이 돼버린다. 무오류의 정치 세력과 오류의 정치 세력은 무오류 정치 세력의 자비에 의해서만 공존할 수 있으며, 그 무오류 정치 세력이 오류의 정치 세력을 가리켜서 종북이라고 무리하게 규정할 때에는 이 땅에서 자유롭게 발을 붙이고 살 수 없게 된다. 북한으로 가거나 철창으로 가야 한다. 배타성의 최종 종착지는 통제다. 역사는 아무리 재해석을 한다 해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무오류성과 배타성의 스토리가 계속되려면 당연히 그 스토리를 지키기 위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할 것이다. 이거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넌 나빠. 이렇게 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를 다 들여다보고 통제할 수 없으니 신체적인 물리적 통제를 시도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방법들, 매도를 한다든지 감옥 보낸다든지 이런 식의 통제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오류성과 배타성과 통제의 위험성을 가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매우 전체주의적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네,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 통합은 좌우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좌에게, 야, 너희들 그 생각 버려. 우쪽에서 말하는 바를 믿어. 이거지요. 이게 바로 박근혜식 국민통합이고, 그의 아버지가 과거에 주창했던 국민총화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한테는 사건과 사실의 정확성만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교과서에다가 그 다양성을 어떻게 집어넣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되면은 학계의 다양한 학설을 담길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국정 교과서의 학설들을 병기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요. 하지만 교과서 집필 책임을 맡은 김정백 국사편찬위원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학설 병기는 없을 것이다. 단 하나의 역사만 기록할 것이다 라고 밝혀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재판 기간 내내 한 번도 제가 무슨 법 위반을 했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가, 박관천 경정에게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유출된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고 이른바 정윤회 문건도 박관천 경정이 단독으로 유출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위험 요인이라고 한다면 개념적 요인보다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더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다시 낮췄습니다. 올 들어 네 번째 성장률 하향 조정인데요. 내년 성장률 전망치까지 낮춰서 내년에도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차과장 중고차, 좋은 사람과 플라워, 연지연 곰탕입니다.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한 역사학계의 집단 반발 들불 번지듯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학회도 성명을 통해서 집필을 거부하기로 했고요. 한국역사연구회 등 다른 학회도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에 반대하는 것, 이건 역사의 해석과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흐름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 이화여자대학교 역사학 관련 교수 9명이 집필 거부를 선언했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정부가 역사를 통제하고 창조하고 이를 후세들에게 강요하려 한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74명은 국정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국대학 그리고 연구기관 소속 학자 500여 명이 가입된 한국근현대사학회가 집필 불참을 선언한 것은 상징성이 크다고 오늘 한국일보가 평가하고 있는데요. 학회는 전현직 회장단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역사를 거슬러가는 행위라면서 반역사적인 행위에 동참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학가 분위기도 볼까요? 경향신문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앞서 말씀드렸죠. 부산대학교, 한국외대,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충북대, 단국대의 역사 전공 교수 91명은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대해서 협력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국교원대, 연세대, 경희대, 고려대에 이어서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대학은 어제까지 12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와 서강대 사학과 교수들은 국정화 대응 방안을 논의해서 다음 주 초에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다 빠지면은 누가 역사 교과서를 쓸까요? 모든 삐딱한 역사학자들이 불참해서 이제 소개해드릴 사람 같은 역사학자들만 남아있기를 혹시 정부는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소개해드릴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입니다.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인 권희영 교수. 교학사 교과서는 채택률이 0%대였죠. 예. JTBC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한 권희영 교수는 일제가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일본에다가 쌀을 수출한 것이다 라면서 만약 일본과 조선 사이의 교역 조건의 차이에 의해서 조선이 불리했다면 이를 수출 과정에서 조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표현을 해야지 수탈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조선의 농민이나 상인들이 쌀을 일제에 빼앗긴 것이 아니라 수출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출과 수탈의 차이는 이 조선의 농민과 상인이 쌀을 일본에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권희영 교수는 일부분 돈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이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교과서는요, 친일 왜곡 논란이 거세지니까 내용 수정에 들어갔는데 쌀 수출 시장이 호조라는 어구를 수출을 빼고 쌀 시장이 호조 이렇게 바꿨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강점기 부분에서 식민 지배가 지속될수록 근대적 시간관념은 한국인에게 점차 수용돼 갔다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권희영 교수, 현재 국정교과서 지필진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어제 아침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긴급의원총회에 2명의 강사가 나왔는데 말이죠. 현행 역사 교과서의 왜곡이 심각하다. 이러면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100여 명의 참석 의원들은 중간중간 박수를 치면서 근래에 본 강연 중에 제일 좋다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감탄사를 연발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입니다. 의원님들이 역사 바로 세우기 전선에서 이익관계를 지키려 하는 역사학자들의 저항에 절대 후퇴하거나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 역사교과서 쓰겠다는 걸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고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당당해져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전 사무총장은 또 그동안 좌우 균형이라는 명분에 이끌려 왔는데 좌파 우파 몇 명이 모여서 표결 붙인다고 제대로 쓰인 역사가 되겠느냐. 기계적 중립론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당부드린다. 정부 여당이 균형 교과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전 사무총장은 그마저도 못마땅하다라는 뜻을 보이면서 역사 교과서에 과감하게 우파색을 넣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을 부정하는 세력은 이승만 자체가 끝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을 깎고 과를 부풀려야 대한민국 정통성이 부정되고 한국이 불완전하고 부정한 나라라는 도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민주화를 무오류인 것처럼 가르친다. 민주주의가 완전 무결한 것으로 주장하면 광화문 광장에 넘치는 떼법에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김무성 대표, 이 강연이 끝난 다음 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영웅을 발견했다. 큰 감동을 받았다. 교과서는 악마의 발톱을 감춘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교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역사교육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참여정부에서 장관까지 지냈던 박명재 의원도 역사 바로 세우기, 헌법에 부합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은 제2의 건국이다. 새로운 도전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새누리당이 응전으로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그러면서 전쟁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여자한테 참 좋은데 여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컴백홈 대리운전이 왜 여자한테 좋냐고요? 대리기사님을 전화가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호출합니다. 대리기사님의 사진과 평가, 체험 후기를 보시고 선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제를 현금이 아닌 스마트폰에서 간편히 끝냅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왜 이제 나왔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리운전 이제 컴백홈으로 바꾸자.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컴백홈 대리운전을 입력하세요. 신규 고객 전용 쿠폰 번호 1818 입력하시면 기본 10,000원에 쿠폰 10,000원을 더해서 2장의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컴백홈 대리운전 남자한테도 좋은데 정말 좋은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찬반 여론이 반반으로 갈려 보이는데요. 찬성하는 의견은 정부 여당 주장처럼 교과서의 좌편향이 걱정돼서 뭐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8개로 나뉜 교과서로 공부하다 보면 혹시 시험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그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담겨있는 찬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근데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8개로 나뉘더라도요, 이 교과서의 공통된 내용에서만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교과서로만 공부해도 시험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서울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서울신문 5면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 국정교과서에서 출제되는 문제를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모든 수험생이 절대평가로 치르게 되는데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 여당의 정치적 목적에 대한 찬반과 무관하게 실제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은 국정화 이후에 수능 한국사의 난이도 변화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모든 교육정책의 변화가 결국 대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한국 사회의 입시 블랙홀 현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정화를 추진하는 쪽에서는 학습 부담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반대쪽 견해는 어떨까요? 일선고등학교 역사 교사들은 국정화는 시험 난이도와 상관이 없거나 국정화 이후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정재원 숭이여고 역사 교사는 검정은 8개 종류의 교과서에서 출제돼서 공부하기 어렵고 국정은 교과서가 하나여서 쉬워진다고 하지만 현재도 역사적 평가가 나뉘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피하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공통 부분만 출제하기 때문에 국정화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역사교사는 쉬운 수능 기조가 이어지고 절대평가로 치러지면 분명히 쉬워진다. 하지만 검정제는 8개 종류의 공통 부분만 출제할 수 있는데 국정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보다 구체적이고 다소 지엽적인 내용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역사 전체적인 맥락보다는 지엽적인 내용,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시작이 돼서 몇 년 동안 진행됐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국사가 암기 과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죠. 동아일보 사면 보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울산, 경북, 대구를 제외한 14명의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인천 등 7개 시도교육감들은 국정화에 맞서서 대안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보다 앞서서 장휘곡 광주시 교육감은 한국사 국정화는 유신 독재 획일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었죠. 보조 교재나 교사 참고서를 개발하면 창의 체험활동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라면서 보완된 역사 교육을 시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대안교재를 만들겠다는 진보 교육감들에 대해서 법적 검토에 나섰습니다. 보조 교재, 한국사 교과서와 명칭이 유사하고 교육과정과 내용이 같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 그리고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 이것을 따져서 제지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파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거야말로 정치적 중립 규정에 위배되는 거 아닐까요? 한편 좌편향 교과서가 김일성 주체 사상을 긍정적으로 가르친다는 식으로 정부 여당이 마타도어를 퍼뜨렸죠. 그 내용을 담은 새누리당의 플래카드 어제 다 떼어냈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 새누리당과 정부가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라면서 제시한 근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박정희 시대를 나쁜 시대로 매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자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한겨레가 8개 종류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이걸 다 발췌했습니다. 살펴볼까요? 먼저 교학사입니다. 이승만은 좌우를 떠나 당시 한국인들에게 민족 지도자로 받아들여졌다. 박정희, 5.16 군사 정변은 헌정을 중단시킨 쿠데타였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워서 1964년 처음으로 수출이 1억 달러를 돌파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학사는 보나마나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더 많았네요. 금성출판사 보겠습니다.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다. 이승만 정부는 권력 강화를 위해서 헌법을 수시로 개정했다. 그리고 박정희에 대해서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은 이후 경제 성장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 가장 좌편향됐다는 금성 교과서는 정변이라고 표시했고 가장 우편향됐다는 교학사 교과서는 쿠데타라고 아예 못을 박네요. 이 교학사 교과서가 더 좌편향된 거 아닙니까? 두산동화를 보겠습니다.
재헌헌법에 따라서 이승만은 국회에서 선출돼 초대 대통령이 됐다. 이승만은 1954년 초대 대통령은 횟수에 제한 없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박정희는 1961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은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이 기간에 한국 경제는 한강변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들을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했다. 미래엔 교과서 보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쳐서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발췌 개헌과 4.4.5입 개헌을 단행해서 장기 독재 체제를 수립했다. 박정희와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불법적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세계는 우리의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일컬었다. 라면서 박정희 대통령 경제성장 성과에 대해서 극찬을 했네요. 지약사 보겠습니다. 이승만, 헌법을 제정하고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자유당과 이승만은 폭력배를 동원해서 야당 인사들을 위협하는 한편,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박정희, 유신 긴급조치는 국회 해산권을 비롯해서 법관의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이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천재교육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했다.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서 탄압했다. 박정희입니다. 군사정부는 중앙정보부를 조직해서 각계의 중요 인물을 통제하고 감시했다.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때부터 중화학 공업은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됐다. 리베르입니다. 1943년 임시정부의 승인을 미국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나름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리베르 교과서는 다루고 있군요. 또 보겠습니다. 4.19 혁명에 많은 시민이 합세해서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고 밝히면서 이승만은 하야했다. 박정희에 관한 부분입니다.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빌미로 박정희 정부는 삼선 연임을 허용하는 삼선개헌을 통과시켰다. 5.16 군사정변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비상교육입니다. 독립운동 관련해서 이승만은 한인교회와 학교, 일반 단체를 매개로 해서 활동했으며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이승만 정부가 반공을 내세워서 정권 연장에만 힘을 기울이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박정희 부분입니다. 군사정부는 중앙정보부를 창설해서 비판 세력을 탄압했다. 1977년에는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연평균 8.9%에 달하는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승만, 박정희의 업적을 폄훼했다? 따지고 보니까 유일한 합법정부를 수립했다는 점, 고도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점, 이렇게 공을 분명히 다뤘고요. 독재를 했고 또 쿠데타를 일으켰다, 인권 탄압했다. 이 부분도 아주 간명하고 드라이하게 사실만을 전했습니다. 이 보니까 객관적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잘 썼네요. 보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과서가 좌편향됐다. 그러면 결국 그 이야기는 이승만, 박정희를 빨아줘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교과서들 읽어보거나 이렇게 좌편향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지, 우편향이 대안이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죠. 한국일보 6면을 보면요, 여권이 북한의 주체사상 교육을 문제 삼으면서 현행 한국사 검정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극찬한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교과서가 오히려 주체사상을 가장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대한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내용을 분석해봤는데, 대한교과서는 2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 포럼이 2008년에 만든 대한교과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축사까지 하면서 극찬했던 단행본인데 실제 교과서 검정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과서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오히려 상세하게 기술했다는 점이죠. 북한 현대사 부분 중에 국방경제의 병진과 주체사상의 등장이란 단원을 통해서 주체사상이 주창된 역사적, 외교적 배경과
주체사상의 성격까지 상세하게 설명됐습니다. 특히 대한교과서는 본문 내용 옆에 별도로 공간을 할애해서 주체사상을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 원리, 지도 원칙 등 3개 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소개하면서 각 원리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였고요. 그 아래에는 주체사상을 이론화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사진과 함께 양력이 서술됐습니다. 반면에 여당이 좌편향됐다 이렇게 표적으로 삼은 7종류의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주체사상의 실체가 아닌 비판적 소개에 집중됐었다는 거죠. 하도 하자가 많아서 채택되지 못한 그 대한교과서, 극우단체가 만든 대한교과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극찬을 냈는데 그 교과서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오히려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지금 여당으로부터 좌편향 논란에 휘말린 그런 7개 검정 교과서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는데 소개를 해도 주마간산식으로 소개하면서 그마저도 비판적으로 소개했는데 이게 바로 좌편향 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니 이런 모순이 없네요. 쌍모순, 견모순입니다. 경향신문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전환 방침을 밝혔고요. 행정예고기간을 걸었습니다. 행정예고기간에 국민의 뜻을 이렇게 받게 돼 있는데 우편, 팩스로만 의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여론 수렴이 소극적이고 또 21세기 이메일이 있는데 이건 받지 않고 종이로 보내라. 이런 식의 그 교육부의 태도는 이건 그야말로 불통부처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21세기의 이메일도 받지 않는 불통부서라면서 항의 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나더타임 508을 진행하는 전창걸입니다. 레스베라트롤과 아스파라긴산이 풍부한 새싹 땅콩을 오랜 시간 증숙해서 만들어 맛이 고소한 새싹 땅콩차.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게 많은데 식품이라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미 드셔본 분들은 몸에 좋은 반응을 느끼고 계십니다. 속상한 세상, 그럴수록 몸은 더 잘 지켜야겠죠. 부담 없는 추석 선물로도 아주 좋은 새싹 땅콩차. 정말 좋습니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남자에게만 좋냐고요? 여자에게도 좋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정부 여당 움직임에 비판적이었던 보수 언론들이 정부의 국정화 발표 뒤로 이전과 사뭇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 한겨레 기자 칼럼입니다. 최원형 기자의 글인데 발행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묻어두고 이참에 제대로 만들려면서 국정교과서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제가 예견했지 않습니까? 국정화 발표가 나면은 입장 바꿀 거라고 말이죠. 교육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결정하고 발표하자 중앙일보는 역사교과서 이참에 제대로라는 제목의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시리즈 첫 회 기사는 이참에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수준 높은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진다면서 진보 보수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교과서를 만들자는 주장도 담았다. 그러나 이 시리즈는 현행 검정 교과서들이 좌편향이라는 정부 여당 쪽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나섰다. 10월 13일자에서는 교과서의 숨은 편향, 박정희 사진 1장, 김대중 4장, 김일성 3장 이런 제목의 머릿기사는 이념과 정파를 달리하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좋고 나쁜 감정을 교묘하게 담은 뉘앙스의 차이라는 점까지 들어서 현행 교과서들이 좌편향됐다는 주장을 부각시켰다. 불과 한 달 전 이 신문은 국정 발행 자체의 문제점을 짚으면서 국정화 시도에 날선 비판을 내놨었는데 9월 4일자 역사교과서 국정 발행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교과서 국정화를 하는 나라는 관제 역사관을 주입하는 북한, 베트남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정화가 올바른 대안일 수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여간 표변했단 말이죠. 다른 신문들도 태도 변화가 확연하다. 더 다양한 교과서를 발행할 수 있게 하면서 미래 세대가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갖도록 지필 기준과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문화일보는
역사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하지 않아서 보수 성향의 집필집만 있는 반쪽 교과서를 만들게 한 다음 이를 비판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은근히 집필 거부 역사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지요. 동아일보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최원영 기자는 하지만 국가가 역사 해석의 권리를 회수해서 만드는 관제사관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보수 언론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저주성 발언이 담긴 영상이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버젓이 상영됐다는 보도가 KBS와 종합편성 채널을 중심으로 줄을 잇고 있는 상태지요.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한홍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의 강연 영상을 교실에서 상영한 건데 마치 한홍구 교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찍 죽였어야 했다라고 저주한 듯 보도했습니다. 자, 그 발언 딱 그 부분만 떼면은 그 발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맥락은 달랐습니다. 백범 암살의 배후인 김창룡 이야기를 하다가 김창룡이 여수순천 사건 가담자 박정희를 부당하게 살려줬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일단 그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저놈이 정말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때 죽여도 될 사람을 하나 살려줬어요. 남로당이 한국 군부에 침투시킨 최고위 프락치였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치면은 죽여도 여러 번 죽였어야 할 텐데 그 자를 만주에서 같이 놀던 놈이라고. 그놈이 이제 잡히니까 김창룡을 만나게 해달라. 김형 나 좀 살려주시오. 그랬더니 이제 살려줬어요. 그때 그냥 딱 죽여버렸으면 우리 역사가 조금은 바뀝니다. 대통령이 두 자리는 확실하게 바뀌어요. 박정희니까 박정희 그때 죽여버렸으면 대통령 될 수 없죠. 우리 언니는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태어나보지도 못하는 거였는데 살려줬습니다. 오늘의 그 박근혜를 있게 한, 오늘의 박근혜가 있기까지는 이런 분들의 다 음덕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자가 죽인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굴까요? 독립투사 중에. 백범 선생이에요, 백범 선생. 백범을 실제 죽인 건 안두희죠. 근데 안두희의 배우가 김창룡입니다. 그거에 43년 만에 92년도에 밝혀졌어요. 어떻게 밝혀졌냐? 이 사진에 있는 형들이 안두인을 납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홍구 교수는 남로당이 한국 군부에 침투시킨 최고의 프락치였던 박정희가 1948년에 체포돼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지고 확인된 역사적 사실이다. 여순 사건 관련자들이 수십 명씩 무더기로 총살을 당하던 시절이니 박정희급이었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때 숙군 책임자, 그러니까 이런 프락치를 때려잡던 책임자 김창룡이 박정희의 호소나 박정희의 만주군 선배인 원용덕, 백선엽, 정일권 등의 구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박정희는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는 태어나 보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을 뿐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평소 눈엣가시인 한홍구 교수를 어떻게든 이참에 타격을 시켜서 더 이상 그 발언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싶어하는 세력의 한홍구 죽이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지나친 확신은 총리의 권위와 자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황, 교, 안 총리에게 드리는 말씀. 그제 국회에서 했다가 된설이 맞은 말. 일본군이 한반도에 한국에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도가 허용할 수 있다. 다른 의도가 보인다 그러면 그건 또 우리 국익에 맞게 필요한 의견을 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구구절절한 해명. 이 해명에는 진땀이 흐르는 듯. 동의나 요청 없이 우리의 동의나 요청 없이 일본 자위대의 입국이 용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앞뒤 전체의 취지를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자위대의 입국을 우리 요청이나 또는 동의 없이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에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또 다른 헛스윙.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있다는 상식 밖의 주장. 지금 작전권이 미국에 있죠? 예, 같이 공동 작전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십니까? 연합사에 같이 공동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만이 아닌데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없다고 주장.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지시한 교육부 장관, 그 가이드라인 만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이죠. 주체 사상을 가르치라고 하는 가이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가이드는 있었을 수 있어도 그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건 어제 아침 한겨레에 실렸고 또 채널A도 보도한 바. 2017년 한국사 교과서부터 적용되는 고시에서 교육부는 북한의 주체 사상과 세습 체제를 다루도록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논객 홍성걸 국민대 교수도 알고 있는 바. 그다음에 지침이나 안내서에 보면 주체 사상을 교육하라고 돼 있어요. 주체 사상이 무엇인가? 너 빨갱이지? 내가 보기에 빨갱이가 맞아. 내 짐작은 틀린 적이 없거든. 이 말만 해도 밥 먹고 살 수 있었던 공안 검사 시절, 그때가 그리우신가 봐요. 비고 차과장 최후 진술하세요. 네, 저는 허위 또 미끼 매물은 팔아본 적 없습니다. 합당한 가격에 차를 구매해서 정직한 중고차 딜러로 소문난 저 차 과장이 도대체 무슨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건지. 헐, 그걸 몰라서 묻는다는 말입니까? 네? 중고차를 판다면서 왜 새 차를 파냐 이겁니다. 지금 새 차를 산 사람들이 차라리 중고차를 사는 게 낫다면서 차 과장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거 아니냐고요. 차 과장 중고차, 새 차와 다름없는 최고의 중고차만 팔고 합리적인 가격에 차를 구매해 왔습니다. 010-5556-6885 010-5556-6885로 차 과장에게 언제든 연락주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하실 분이 많다 이러면서 사실상 내년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죠.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인턴 직원 출신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특혜 채용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합격자 발표 전날 박철규 당시 공단 이사장을 만났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말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입직원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날인 2013년 8월 1일 오후에 박철규 전 이사장을 만났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박철규 전 이사장이 지난 11일에 해명 자료를 냈죠. 2013년 8월 초순경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해서 잠깐 마주친 적이 있다. 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과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당일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박철규 전 이사장뿐 아니라 김범규 전 공단 부이사장 그리고 권모 채용총괄 부서장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청탁이 있었다는 것은 특정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박철규 전 이사장 본인도 청탁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경환 부총리와 대구고 동문입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아성, 대구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경북 구미도 뜨고 있습니다. 구미시장 남유진 씨,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반인 반신이라고 이야기한 인물이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이다. 이런 가운데 한겨레 이면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대구 대도시권 광역철도 사업에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인 구미를 불법적으로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은 국토부는 2016년 구미에서 칠곡, 대구에서 경산을 연결하는 대구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사업 구간에 포함될 수 없는 구미를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구미시가 광역철도 지정 요건인 대구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이 노선을 광역철도로 지정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대구권을 따지자면은 사실은 대구와 인접 시군 이 정도가 대구권이거든요. 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칠곡, 구미, 영천, 경산 그리고 청도, 창녕, 고령, 성주 정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구 대도시권인데 근데 칠곡을 지나야만 구미가 있다는 것이죠. 구미는 당연히 대구 대도시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억지로 구미를 끼워 넣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이 구미라는 점. 이 점 말고는 따로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 뒤에 발표한 가뭄 비상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4대강 보에 저장된 물을 가뭄 지역에 공급하고 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수송관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야당과 환경단체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해서 또다시 불필요한 예산을 쏟아부으려 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근데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지금 4대강 물이 거의 고이다시피 해가지고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가뭄 해결 용도 용수로 쓰겠다?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보령댐에 물을 공급하려면 4대강 백제보에 저장된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백제보는 3등급 정도의 수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식수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느냐? 보령댐에 공급되는 물을 한 차례 거른다는 겁니다. 정수해서 보낸다는 겁니다. 아니 4대강 사업을 왜 했어요?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4대강 사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강물을 썩게 만들어 놓고 식수로 쓸 수 없으니까 그걸 또 정수한다고요? 이게 정말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요 신문들이 크게 다룬 조응천 1심 무죄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윤회 문건 때문에 조응천 씨가 재판에 회부된 거 아니에요? 자, 정윤회 문건 하면은 생각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 기사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3면 가봅니다. 9개월 남짓 진행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 수사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다수 공개됐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에 세계일보가 청와대 공식 문건을 근거로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하니까 이 문건을 찌라시라고 일축했는데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정윤회 씨 국정개입 문건 의혹 내용을 전부 허위로 볼 수는 없다. 문건은 정윤회 씨 등의 범죄 첩보를 담은 공무상 비밀 문건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검찰은 정 씨 문건은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된 정식 동향 자료로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시중에 찌라시 따위를 모아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진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문건 유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청와대의 앞선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 됐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쥐 회장이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수사검사가 전화를 걸어서 입조심을 당부한 정황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세계일보의 사설 내용도 있습니다. 검찰 측의 항소 방침으로 재판은 계속되겠지만은 세계일보는 1심 재판부의 고심을 존중한다. 취재팀이 지난해
청와대 정윤회 씨 감찰 문건을 입수한 이후 보도하기까지 최우선 기준은 언론의 공익성이었음을 거듭 밝힌다. 세계일보는 취재 과정을 통해서 문건이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공식 문건이며 위선까지 보고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담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재판부의 판단, 이 문건을 범죄 첩보를 담은 공무상 비밀 문건으로 적시한 검찰 주장과 부합한다. 권력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일은 오롯이 언론의 몫이다. 세계일보가 예상되는 파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한 것은 공익에 기여한다고 판단한 근거다. 네, 이러면서 자신들이 보도를 잘했다. 찌라시를 근거로 해서 보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네요. 예, 그런 세계일보가 왜 이 취재했던 기자들이 다 사표 내도록 유무형의 압박을 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기를 들지 않았나요? 세계일보가요? 노조 없는 세계일보, 그 민낯이 또 여실히 드러났던 정윤의 문건 파문이었습니다. 건강한 정부와 언론 관계를 일깨웠던 청와대 문건 판결, 건강한 노사 관계를 일깨우는 파장으로 발전, 진화하기를 세계일보에 주문해 봅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 여부를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공단 측 최광 이사장의 싸움이 가관입니다. 공단이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임면권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라고 밝히면서 이 홍완선 본부장의 연임이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3시간 만에 최광 이사장에게 연임 불가 입장을 재검토하라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연임, 비연임 판단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라면서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만큼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해서 최광 이사장, 당신이야말로 그만두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광 이사장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기금운용본부장 임면권이 공단 이사장에게 있다는 것은 복지부도 인정하지만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죠. 너한테 무한한 권력을 부여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공단은 임면이 아니라 연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은 장관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잡한 형식 논리들인데 표면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인사권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은 국민연금 기금의 지배구조 개편, 국민연금 운용, 또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이견이 갈등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최광 이사장은 국민연금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는 데 반대하는 반면에 홍완선 본부장은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공사화를 주장해왔습니다. 복지부도 이 기금운용본부 쪽 입장에 손을 들어줬는데 말이죠. 삼성물산의 제1모직 합병 당시 홍완선 본부장이 외부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체 논의만으로 찬성을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금운용본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라는 최광 이사장의 판단,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말이죠. 왜 복지부가 이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을 두둔하고 나섰을까요?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1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해서 모두 7,900억 원에 이르는 혜택을 이재용 일가 측에게 주게 됐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었죠. 이번 합병의 본질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라면서 그 과정에 2천만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이 연기금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적극 협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말이죠. 홍원선 본부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네 돈입니까?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자취생인 대학생 최진영 씨 이야기가 나오는데 올해 진빚만 9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은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은 정부의 대학생 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로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부모님께 받는 월세와 학비 외에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생활비 때문도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요금, 공과금, 식비, 교통비 등만도 최소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인데 이자로만 매달 20만 원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빚 굴레에 놓여있는 대학생, 이 대학생에게 정부 대책은 대출을 보다 쉽게 해주겠다. 이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숫자로 보는 대학생들의 빚 부담, 한국일보 기사에 또 나와 있는데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율 1.6%, 20대가 대부업 저축은행으로부터 고금리 신용대출을 한 비율 37%, 작년 20대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수가 6,671명,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은행이 대부업계에 매각한 청년층 부실채권이 866억 원이라는 겁니다. 생활고 때문에 대출을 하고 대출을 하다 보니까 너 신용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취업이 안 되고 그래서 또 돈이 없으니까 대출하고 악순환에 허덕이는 20대도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자가 낮아 이런 조건만 강조하면서 대출을 쉽게 해줄 테니까 빌려가라 이러고만 있단 말이죠.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청춘들의 채무 현실입니다. 최연석 과학기술연합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덜덜 떨게 만들었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제대로 분석을 했네요. 이 영화나 사극을 보면은 적선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포를 쏴서 근처에 있는 적군배를 깨뜨리는 이런 당파가 상당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최연석 교수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말이죠. 만약에 측면에서 포를 쏘면은 이 거북선 자체가 뒤집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모형과 또 거북선의 실제 모습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독재 정권을 두둔하고 여성을 차별하며 성소수자를 저주한 바울을 새로 고쳐 읽습니다. 맨 얼굴의 예수의 저자 김용민 박사가 쓴 바울 새로 읽기,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진정한 민주주의자, 확신을 가진 평등주의자,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등 주요 서점에서 10월 20일부터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위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광주 24도, 대전, 대구 23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주말에도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맑겠고 한낮에는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 문화재 청장을 지냈지요. 참여정부 때. 한겨레에 기고문을 냈네요. 별것도 아닌 것이 그렇게 힘들었다. 그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2005년 8월 22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연환 산림청장 그리고 나
해서 부부 동반으로 북악산을 등반했다. 하산길 성 밑에서 잠시 쉬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에게 말했다. 유홍준 청장님은 언론에서 지면을 얻어낼 수 있지요. 어느 신문에든 이 좋은 산을 대통령이 독차지하면 되냐고 호되게 비판하는 글을 좀 기고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이처럼 북악산 개방의 뜻을 보인 것이 놀랍고 반가웠다. 개방하라는 뜻이죠? 대통령은 물론이죠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서울 성곽 개방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경호실에서 펄쩍 뛰면서 대통령이 언론에 글을 쓰라고 했지 언제 개방하라고 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문재인 민정수석에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얼마 후 회답 오기를 신문에 글을 쓰라고 하셨다는데요 라는 것이었다. 기가 막혔다. 대통령의 개방 의지가 분명한데 왜 현직 청장이 대통령을 비판해야 하느냐고 되묻자 그러면 직접 다시 말씀드려 보라며 대통령과의 대면 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나에게 그간의 사정을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셨다. 내가 종로구에 국회의원을 나왔을 때부터 북악산을 개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당시 나는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하고 앞으로 서울시장이 되면 개방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그만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돼 처음 지시한 것이 북악산 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호실이 이건 경호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지시했더니 국방부도 자기 일이 아니랍니다. 행정자치부도 아니고 국정원도 아니랍니다. 철망을 치고 막은 자는 있는데 걷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기 반을 넘기자니 답답해서 여론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나는 대통령께 내가 그간 준비해온 것을 말씀드렸다. 청와대가 있는 한 북악산 전면 개방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서울 성곽만 개방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청장님이 추진해 보십시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개방하려면 보안경비시설을 재배치해야 하고 성벽 보수, 나무 식재, 탐방로 설치, 이에 따른 예산 배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문화재청장 힘으로는 그 콧대 쓴 경호실, 국방부, 기획예산처, 서울시 등의 협조를 받아내기 힘듭니다. 그렇게 복잡합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와대 비서실에 지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울 성곽 개방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가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 주도하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말하는 건축가 정기용이 탐방로를 환경에 맞춰서 설계했고 궁궐에 우리 나무를 쓴 박상진 교수의 나무 안내판도 걸렸다. 그래서 2006년 2월 일부 구간을 시범 개방했고 2007년 4월 5일 마침내 서울 성곽 전면 개방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은 누구든 신분증만 지참하면 북악산에 오를 수 있다. 북악산이 개방되던 날 황지우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저 권부의 푸른 기와집 그늘에 가려서 지난 반세기 마음의 위도에서 사라졌던 자리에 오늘 이제는 육성으로 이름을 불러도 될 그대 백악이요. 이렇게 풀어버리니 별것도 아니었던 두려움이 그대 슬하에 감추인 칼바위며 촛대바위를 순 우리말로 되찾아오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